죽음을 사랑한 소년 안드레아스 그루버 북로드 9월 23일 수요일. 한나가 홀란더 소장에게 인사하고 나오자 프랭크가 그녀에게 시설을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파일 3개를 옆구리에 꼭 끼고 프랭크를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봤다. 제일 먼저 그는 1층에 있는 세탁실과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입구를 보여주고 이어서 피트니스 센터와 직원 휴게소를 구경시켜줬다. 그 다음은 2층에 있는 행정실을 지나 3층에 있는 치료실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녀가 일하게 될 치료실 방 번호는 307호였다. 아직 문이 잠겨 있지만 내일이면 그녀는 이 방에서 피트 판론과 다른 두 의뢰인을 처음 만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구내 식당과 주방을 지날 때 구운 고기 냄새가 났다. 매주 월요일마다 본인이 원하는 식단표를 작성해야 해요. 프랭크가 설명했다. 오늘 중으로 메뉴 리스트를 갖다 줄게요. 날마다 3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셋 중 하나는 채식 메뉴인데 왜?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구내식당 음식이 형편없다는 말은 이미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주방 사람들은 엄격하게 레시피에 따라 요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레시피는 검열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프랭크가 미소 지었다. 틀림없이 이 우스갯소리도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프랭크는 한나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죠. 그가 으스대며 말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가도 돼요. 일요일까지만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내가 휴가라서 도서관 문을 닫거든요. 일요일에도 여기 있으려고요? 프랭크가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물론이죠. 일요일에 등대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요. 안 갈 건가요? 천만에요. 가야죠.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죄수, 아니 의뢰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따로 있나요? 출입 시간만 따로 있어요. 의뢰인들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직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요. 말을 듣지 않는 놈이 있으면 그가 무기를 꺼내 팔을 뻗는 신용을 했다. 지지직, 테이저건으로 제압해요. 그러는 걸 한 번 본 적 있는데 몸소리 나게 아프죠. 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러고는 파일을 슬쩍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건 뭔가요? 내 의뢰인 자료예요. 그렇군요. 내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기밀 사항이니까요. 그녀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 천장을 가리켰다. 프랭크는 한나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쇠창살 문과 금속 탐지기 그리고 묵직한 흰색 강철문이 있는 복도가 있었다. 문 옆에는 전등이 여러 개 달려있고 천장과 벽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문 위에 빨간 글씨로 최고 보안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감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한나가 물었다. 저 어디는 다 감옥이에요. 나는... 그가 멈칫하더니 말을 돌렸다. 이제 그만 당신을 캠펜 박사한테 데려다 줘야겠네요. 한나가 시계를 봤다. 10시 15분이었다. 알겠어요. 프랭크가 앞서가며 말했다. 의무실은 구간에 있어요. 나는 거기 가는 게 싫어요. 분위기가 섬뜩하거든요. 비록 캠펜 박사가... 그가 갑자기 말을 뚝 끊었다. 어떤데요? 그 여의사가 마음에 들어요? 한나가 미소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 아니요. 그녀는 구간보다 훨씬 더 섬뜩해요. 이런, 잘못 짚었군. 두 사람은 다시 도서관을 지나 계단으로 반층을 내려간 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구간이라 불리는 건물로 들어섰다. 거기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럴 때마다 프랭크는 상냥하게 인사하긴 했지만
상대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도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놨다. 저 여자도 심리치료사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치 내가 정상이 아니기라도 한 듯 너무 과장되게 친절한 척 말하거든요. 저 사람은 조리사예요. 우리에게 독을 먹이고 싶어 안달이죠. 저 남자는 전기기술자인데 그러면 뭐해요? 케이블 일 하나도 제대로 감을 줄 모르는데. 하마터면 전선을 감다가 자기 목을 조를 뻔했다던데. 아무튼 들은 바로는 그래요. 프랭크. 전기기술자가 저만치 멀어지자 한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뭐가요? 그녀는 자신의 충고가 무슨 뜻인지 찬찬히 설명해줬다. 심리치료 시간에 나도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 시간은 흥미진진하고 배울 게 많거든요. 하지만 홀란더 소장님이 반대하셔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가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거겠죠. 의무실 앞에 이르자 프랭크가 말했다. 네, 그렇겠죠. 소장님은 뭐든 다 아시니까.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한나는 인사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도서관은 10시가 돼야 문을 여니까. 벌써 10시가 한참 지났는데요. 정말요? 그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자기 손목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목에는 검은색 손목시계 문신밖에 없었다. 모양새로 봐서 고급 롤렉스 시계인 것 같았다. 샹, 이런 홀란드 소장님이 싫어하실 텐데 내가 늦은 거 말고 빌어먹을 욕을 내뱉은 거 말이에요. 아, 젠장. 그가 양손을 주먹 쥐고 간자놀이를 눌렀다. 한나가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소장님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그럼요,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소장님은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나중에 봐요. 그가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그녀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나한테 와서 책 빌려가요. 공짜로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그녀는 복도 끝으로 멀어져가는 프랭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러고 돌아서서 의무실이라고 적힌 강철문을 두드렸다. 열어줄게요. 인터폰에서 거칠고 걸걸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나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자동 안전장치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연고와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날씬한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사내아이처럼 스포츠형으로 잘랐고 아랫입술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녀는 흉터를 가릴 생각이 없는 듯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귀에 구멍을 뚫은 흔적도 없었다. 한나 로를란트 양이죠? 어서 와요. 그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캠펜 박사예요. 그녀가 한나의 손을 꽉 쥐었다. 트레킹화에 헐렁한 청바지와 노르웨이 스타일의 브이넥 스웨터를 입었는데도 늘씬한 몸매가 돋보였다. 다행히 캠펜은 엘커트레즈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내 방으로 갑시다. 캠펜은 한나를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간유리 문이 있는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홀란더 소장의 반쯤 되는 사무실은 페퍼민트 향으로 가득했다. 책상에 잉그리드 캠펜 박사, 부소장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구간은 반도처럼 바다로 불쑥 튀어올라온 좁은 안반에 지어져서 창밖은 바로 깎아지른 절벽과 바다였다. 측면으로 건물 뒤편에 있는 차 돌리는 구역이 조금 보였다. 창문에 세차상이 없네요. 한나가 지적했다. 홀란더 소장의 지시를 따라야지만 이전 소장이 허락해준 일이라서 세창살을 달지 않아도 되죠.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나는 군의관이었어요. 많은 일을 경험해서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갇힌 느낌은 견딜 수 없어요. 쇠창살 없는 탁 트인 바다 전망만은 꼭 있어야 해요. 캠펜은 한나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캠펜도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서서 이야기했다. 프랭크가 여기저기 안내해 줬나요? 네, 그랬어요. 좋아요. 노를란트 양 서류를 훑어봤어요. 제 서류를요? 한나가 되물었다. 나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먼저 결론부터 읽죠. 내가 이곳 보안 책임자니까 노를란트 양에 대해 좀 알아본 것뿐이에요. 이런 일을 하기에 본인 나이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시작이군.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마르부르크에 있는 행동교정 및 심리치료센터에서 2년 동안 실습했는데요. 2년이나 됐어요? 그럼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나는 캠펜에 비아냥대는 어조를 무시했다. 저는 이론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범죄자들을 상대로 실습하면서 현장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어요. 정신병원에서 더 실습하지 않고 왜 여기로 온 거죠?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게 제 주 전공이니까요. 저는 사회로부터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정신 이상 범법자일지라도 의뢰인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한테도 마땅히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캠펜이 손을 올렸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라도 오르고 싶어요? 한나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홀란더 소장을 옹호하는 말 따위는 집어치워요. 그는 법학자고 인간 심리학 교육 과정을 맞춰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려대지만 나는 달라요. 소장은 3번이나 결혼했고 수감자들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집행 부분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박사님은 그 반대시고요. 한나가 덧붙였다. 맞아요. 캠펜이 지체 없이 대꾸했다. 한나의 조사 어린 어조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나한테는 이 정신병자들이 남을 강간하고 살해한 죄수들에 불과해요. 나는 그저 그들을 죽지 않고 치료를 끝까지 받도록 신경 쓸 뿐이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두 눈을 가느다랗게 떴다. 30분 전에 그녀는 보수적인 상관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런 상관이 그녀 앞에 나타난 셈이었다. 내 말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한나가 심호흡하고 대답했다. 아니요. 그때 캠펜 박사의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법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옛날 레게 음악이었다. 캠펜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한나는 누가 건 전화인지 귀 기울이지 않고 캠펜의 반응만 살폈다. 일을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에게 다음 2주를 어디서 보내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배치할 거라고요. 여기서는 열쇠공과 정원사 그리고 목수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소포 포장을 하든가 쓰레기 분리를 하라고 해요. 안 돼요. 주방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하죠. 캠펜은 통화를 끝내고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우리가 죄수들을 들볶지 않으면 죄수들이 우리를 들볶거든요. 간단한 이치죠. 캠펜이 설명했다. 캠펜의 시각은 상당히 실용적이었고 한나도 그녀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의사는 방을 서성이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성범죄자들의 입장이 돼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싶다면 변태 기질이 있어야 해요. 한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캠펜이 뒤돌아서서 말을 이었다. 심리치료를 하려면 그들의 환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죄수들도 당신 마음을 꿰뚫어 보려 할 거예요. 캠펜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 치마 차림으로 그룹 치료를 하러 가면
남자들의 마스터베이션 욕구를 자극하기 십상일 텐데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좋아요. 만약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재수가 있으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러 들지 말아요. 보안팀 직원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즉시 나한테 와요.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을 협박하는 재수가 있으면 바로 박사님한테 올게요. 캠펜이 얼핏 미소 짓더니 서랍을 열었다. 여기 신분증이에요. 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60까지 무료로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물건을 살 때 할인받을 수도 있어요.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해요. 그녀가 한나의 사진이 박힌 플라스틱 카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직원 숙소 출입 마그네틱 카드는 벌써 받았죠? 네. 기본 설정이 9999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당장 비밀번호부터 바꿔요. 알겠어요. 한나는 프랭크가 그녀를 숙소로 데려다 줬을 때 이미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있었다. 새로 바꾼 비밀번호는 언니의 생일인 0806이었다. 캠핑이 서랍에서 소형 노트북 가방을 꺼내 한나 앞에 놓고 그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놨다. 업무용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으로 우리 관내 무선을 내내 접속할 수 있어요. 이미 세팅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추가로 까는 건 안 돼요. 패스워드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일 오전에 301호 세미나실에서 여자 동료가 치료 시간에 이용할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명해 줄 거예요. 오스테 버전트는 당신까지 포함해서 심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총 7명 있어요. 우선은 3인조 그룹만 맡아요. 그리고 석 달 뒤에 당신이 이곳 관행에 더 익숙해지고 본인이 이 일에 적합하다는 걸 입증하면 또 다른 그룹을 맡게 될 거예요. 석 달이나 걸리나요? 뭘 기대했나요? 여기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말고 다른 일도 맡아서 해야 해요. 아침 식사 뒤에는 사회복지사들을 보조해야 하고 오후 1시까지는 작업장에 가서 일을 도와야 하며 또 그게 원칙이라면 따를게요. 하지만 당신의 보조 능력과 전문 지식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캠펜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매일 당신이 맡은 그룹을 데리고 치료하게 될 거예요. 1시간밖에 안 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어서 치료 과정을 기록하고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울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재수들의 현금 계정 관리도 좀 도와줬으면 해요. 회계일까지. 그제야 한나는 자신이 어째서 그토록 쉽게 이곳에 실습 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홀란다와 캠페는 값싼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전임자인 에레네 일링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빈자리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자, 그리고 여기 이걸 보면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캠펜 박사가 광택지로 된 컬러 브로셔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건물 내부를 안내하는 길잡이인 셈이죠. 그녀가 붉은색으로 넓게 칠해진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재수 42명과 교도관 18명, 조리사 2명, 주방보조 5명, 사무직원 4명, 청소부 3명, 간호사 2명, 엔지니어 2명, 그리고 전기기술자와 정원사, 열쇠공이 각 1명씩 있고 마지막으로 프랭크가 있죠. 그녀는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자치시설이라서 혹여 육지와 고립된다 하더라도 한 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한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직 군의관인 이 여자에게는 완전히 신나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캠펜이 다시 브로셔를 두드리며 말했다. 초록색과 파란색 구역은 출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출입 금지예요. 한나가 브로셔를 쳐다보며 물었다. 감방은 가볼 수 없나요? 캠펜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거긴 최고 보안 구역이에요. 당신이 정신병적인 살인을 저질러서
수감자 무리의 일원이 될 기회를 잡지 않는 이상 그곳은 밖에서도 구경조차 못할 거예요. 그럼 죄수들이 앞마당에 나와 있거나 일시 출소할 때 불시 점검을 하나요? 일시 출소? 지금 농담해요? 여기 수감된 자들은 모친상을 당해도 외출조차 못해요.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는 감방 출입이 가능한가요?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캠펜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꺼풀에 경련이 일었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수습기간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은 언제든 즉시 해고될 수 있으니까. 한나는 홀란더 소장의 이상주의적 헛소리가 문득 그리워졌다. 이건 출입 허용 구역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마그네틱 카드예요. 출입 인증 코드는 이미 카드에 저장돼 있고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초록색과 파란색은 출입이 가능하고 빨간색은 출입 불가해요. 그냥 카드를 판독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열려요. 문이 안 열리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경비가 달려올 거예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져온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브로셔를 가리켰다. 그런데 의무실 구역도 빨간색이잖아요. 하지만 박사님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영리하기도 해라. 제 상간의 지시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요. 캠펜이 손끝을 입술에 갖다 대며 말했다. 나는 누가 나를 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그 누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리고 오늘이 근무 첫날인 심리치료사라면 더더욱 참기 힘들죠. 그럼 만약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이곳 간행을 아직 잘 모르는 동료인 제가 어디를 다쳐서 급하게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면요? 그럴 때를 대비해 복도마다 약상자가 구비돼 있어요. 거주 붕대를 자를 가위나 상처를 꿰맬 바늘 같은 건 들어있지 않잖아요. 의료 교육도 받았어요? 학위를 받으려면 의학과 수업도 들어야 했거든요. 캠펜이 그녀를 한참 유심히 쳐다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일이네요. 그러더니 한나의 마그네틱 카드를 뺏어 들고 자신의 컴퓨터 쪽으로 갔다. 의무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 인증 코드를 당신 카드에 저장해 줄게요. 하지만 응급 상황일 때만 출입하도록 해요. 그 외에는 미리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럼 나나 간호사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저장이 끝나자 그녀가 카드를 판독기에서 꺼내 한나에게 건넸다. 한나는 카드와 브로셔, 휴대전화를 챙기고 노트북을 옆구리에 끼고 그녀가 가져온 파일을 집어들려고 했다. 캠펜이 턱짓으로 파일을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이 맡은 죄수들인가요? 의뢰인이요. 한나가 고쳐 말했다. 아, 그렇지, 의뢰인. 캠펜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냈다. 내가 좀 봐도 돼요? 그럼요. 캠펜은 위에 있는 파일 2개를 먼저 펼쳤다. 아하, 다들 옷이라고 부르는 오스발트 데멜과 빅토르 야코플레프. 이 2 사람은 재미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소아 성애자고 또 한 사람은 사디스트죠. 3번째 의뢰인은 누구예요? 마지막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움찔 위로 솟았다. 홀란드 소장이 피트 판론을 당신 그룹에 넣어줬어요? 네,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캠펜은 파일 3개를 다시 포겠다. 노벨 심리학상을 받지 않아도 박사님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는데요. 판론을 저한테 맡긴 게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신이 심리학을 전공했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피트 판론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캠펜은 책상에 걸터 앉아 팔짱을 낀 채 한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다. 피트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에요. 그 역시 대학까지 다녔어요. 심리학이 아니라 연극학을 전공했지만요. 코펜하겐에서 대학을 다니며 연극 연출도 했어요.
22살 때 완전히 머리가 돌아서 5명을 살해하기 전까지는요. 이 시설의 지적인 살인범이 그 남자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캠펜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선천성 면역질환이 있는 살인범은 그가 유일하죠. 그는 어렸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았는데 의사가 오진해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과다 처방했어요. 지금은 금지된 그 요오드톡스라는 약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죠. 한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캠펜을 쳐다봤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다. 피트는 내게 국어를 할 줄 알고 책을 하루에 1권 이상씩 읽어요. 그의 지능은 무척 높아요. 지능지수가 무려 158이나 되죠. 그래서 당신이 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두고 보면 아시겠죠. 제가 피트 팔론에 대해 아는 게 많을수록 그를 평가하기가 수월할 텐데 파일에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기록이 없어요. 심리치료사는 경찰 기록을 볼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의뢰인에 대해 쏙쏙들이 알아야 심리치료를 하든 말든 하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홀란더 소정이 결정한 일이에요. 캠펜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경찰이 기밀에 붙이는 기록도 있어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고 언론에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저는 홀란더 소장이 건네준 파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건 물론이고 더 자세한 자료도 파일에 들어있어요. 당신이 의뢰인과 심리치료를 하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한나는 이 말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이제 경찰 기록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됐다. 그녀는 캠펜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책상을 쳐다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